요즘 전문가들에 대한 불신이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최근 들어 급발진이다, 페달 오인 사고다, 전기차 화재가 더 위험하다, 내연기관차가 더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우수수 쏟아지면서 전문가의 말을 더 많이 접하게 돼서 그런 것도 없지 않은 것 같은데요. 사실 모든 사람들이 데이터만을 믿는다면 이런 논쟁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사안을 데이터만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과학자가 될 수 없는 이유라고도 보는데, 지난번에 기후변화로 예를 들었죠. 대다수의 사람들은 기후변화에 대해서 과학자의 말을 믿고 따르는 게 아니라 정치인들의 말을 듣고 따르면서 표까지 주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데이터나 통계 같은 걸 못 믿겠다고 말하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예컨대 급발진 의심 사고 건수라는 게 나와요. 그럼 이건 말 그대로 의심 사고 건수인데, 이걸 급발진 사고 건수로 인지하는 사람도 있고, 급발진으로 증명된 사고가 없다는 통계가 나와도 통계가 조작됐다 또는 제조사가 사주한 거다 이런 식으로 인식하고 전개가 되기도 합니다. 자동차는 사고가 한번 났다 하면 워낙 커서 이런 문제가 유독 두드러지는 것 같은데, 최근에는 심지어 특정 전문가의 말을 믿지 말라고 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정부 수용자들 사이에선 사업가가 전문가 행세를 한다, 세상이 미쳐 돌아간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까지 된 이유는 충분하고, 자동차는 특히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전문가들의 말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매우 달라지기 때문에, 오늘은 왜 사람들이 전문가들을 불신하기 시작했고, 이런 상황에 우리는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해보려 합니다. 우선 시작에 앞서서 전문가라 불리는 모든 분들을 부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직 우리 사회에 필요한 긍정적인 영향을 주시는 전문가 분들도 많고요. 그런 분들께는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요즘 정보 수용자들 사이에서 전문가의 말을 신뢰할 수 있느냐에 대해 갑론을박이 좀 있는 것 같죠. 저도 이게 좀 궁금해서 설문조사를 올려보니까 아직까지는 신뢰한다는 쪽이 많긴 한데, 그럼에도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가를 생각해보면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팩트체크라는 걸 누구나 할 수 있게 됐다는 게 큽니다. 기본적으로 이건 언론과 미디어 생태계를 이해하고 넘어가야 하는데 간단합니다. 기성 언론 시대와 유튜브로 뉴스를 보는 시대가 다르다는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성 언론 시대에는 언론의 보도와 전문가의 말 자체가 팩트가 됐습니다. 팩트가 아닌데도 팩트가 되었다는 건데요. 왜냐면 이걸 보는 사람들이 팩트 체크를 하려면 여러가지 사례를 찾아봐야 하잖아요. 애초에 이게 어려울 뿐 아니라 더 공정하게 하려면 해외 자료까지 찾아봐야 하는데, 불과 20년 전까지만 해도 구글 이용자들이 많지 않았고 스마트폰 이용자들도 많지 않았으니 전문가가 어떤 말을 하면 그게 그냥 사실이라 믿고 받아들이기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번역기도 너무 잘 나오고 검색만 하면 해외 자료가 우리말로 쏟아지고, 심지어 이걸 유튜버들이 나서서 팩트체크 해주기도 합니다. 자동차 쪽으로 말하자면 자동차 전문 유튜버들이 나서서 이런 발언이 사실이다 아니다를 이야기해주고, 그렇게 말하는 근거도 하나하나 정리를 해주잖아요. 그리고 이 유튜버들의 주장과 근거가 사실인지 아닌지 나도 그 정보를 찾아볼 수 있고, 이런 구조가 과거에는 없었지만 이제는 생겨났다는 거죠. 전문 용어로 전문가와 일반인 사이의 정보 격차가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건 통계 자료를 봐도 알 수 있죠. 매체별 뉴스 이용률을 보면 유튜브를 비롯한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이 25% 정도, 인터넷 포털도 70% 가까이 차지하고 있고, 종이 신문이나 잡지는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다 보니 일종의 배신감이 커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분명 내가 믿고 있던 전문가인데 그 말이 사실이 아닌 게 되어버리거나 사실이 아니라는 논란이 나오면서 그에 따른 근거도 나왔는데, 그 근거가 너무 그럴듯하면 믿고 있던 사람이 한순간 거짓말한 게 되어버리니까 그만큼 배신감이 더 큰 거죠. 세 번째는 만약 어떤 전문가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이 나와요. 그런데 그 전문가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이 거짓이라면 해당 전문가가 나서서 반박을 하면 되는데, 이 반박이 안 나오면 앞에서 말한 배신감은 확신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전문가들도 오판을 하거나 실수할 수 있죠. 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 오판에 대해서 인정을 하거나 사과를 하거나 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게 어렵다는 게 문제입니다.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게 거짓말이었다,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걸 인정하고 사과하는 순간 전문가라는 타이틀이 위태로워지고요. 지금까지 쌓아온 커리어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그럼 내 말이 오판이 아니라고 반박을 하거나 치열하게 토론을 하면 해결될 수 있는 건데, 자동차 쪽은 그런 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건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고요. 그럼 전문가를 불신하면 뭐가 문제일까요? 이건 이제 전문가를 불신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쪽에서 대체로 나오는 말인데요. 이게 그나마 지금은 나올 수 있는데, 앞으로 만약 전문가를 불신한다는 비율이 80%가 넘어버려요. 이렇게 된다면 팩트체크를 해줘도 못 믿고 진짜 팩트인 것도 사람들이 못 믿는 지경까지 가게 된 거란 거고, 이렇게 되면 더 큰 갈등과 양극화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고요. 반대로 문제만 있냐? 그렇지 않죠. 왜냐면 전문가라는 범위가 달라졌습니다.
어떠한 분야를 연구하고 성과를 낸 사람도 전문가지만 발언이나 자료를 해설해주는 사람, 해설 전문가 내지는 분석 전문가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불가능했지만 어떤 발언이나 정보가 나오면 그 발언이나 정보가 사실인지 확인해주는 장치가 하나 더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정보 수용자들 입장에선 더 좋은 거고 전문가들은 발언이나 주장을 더 신중하게 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아니 언론은 대체 뭐해? 아무리 전문가라도 검증된 사람을 인터뷰하든가 그 사람 말을 인용하더라도 팩트체크를 해서 내보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이런 문제 제기가 나오는 이유도 간단한데, 첫 번째는 언론은 전문가를 일종의 책임 회피를 위해 활용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예컨대 어떤 기자가 나와서 이번 사고는 급발진일 가능성이 90%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급발진이 아닌 걸로 결론 났어요. 그럼 그 말을 한 기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라 기자가 나와서 전문가 A씨는 급발진 가능성이 90%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기자는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서 전달한 것이지 그 발언에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수준은 아닌 게 되는 거죠. 언론인이기 때문에 사실 확인을 해야 하는 게 기본이긴 하지만 이렇게 한 발 빠질 수 있다는 거고요. 요즘 언론 개혁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자의 역할이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자라는 직업의 정의가 많이 바뀐 게 사실이죠. 과거에는 기자가 자료 수집이나 취재를 비롯해서 팩트체크까지 다 해서 보도를 했다면, 요즘은 보도 자료를 퍼다 나르기만 하는 기자들도 많고 언론사들은 언론사가 아니라 정부 유통업체라는 평가까지 나올 정도니까요. 물론 다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여전히 전문가와 인터뷰를 하면서도 그건 사실과 다른 내용 아닙니까? 이렇게 반박하면서 진짜 인터뷰를 하는 아나운서나 기자분들도 많습니다. 두 번째는 전문가의 말이 신뢰성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요즘은 영향력도 커야 한다는 것도 있습니다. 기자가 혼자 말하는 것보단 전문가가 같이 말해야 더 신뢰 있는 보도처럼 보이고요. 애초에 기자라고 해서 모든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니까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할 수 없죠. 다만 언론은 속보 경쟁도 있고요. 생방송으로 나가게 되면 그 전문가의 말이 팩트인지 아닌지를 분간할 시간조차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기에 영향력도 한몫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전문가가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과 대중들한테 많이 알려진 전문가가 이야기하는 건 엄연히 다르고, 이건 자연스럽게 세 번째 이유와도 연결됩니다. 언론사들도 경쟁의 기준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기성 언론들이 유튜브와 대척점에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유튜브도 기성 언론들의 또 다른 무대이자 전쟁터가 된 지 오래입니다. 유튜브에 공중파 언론들이 어떤 뉴스를 올리면 조회수가 수백만에서 수천만도 터집니다. 이게 곧 보도에 영향력이 되고 수익이 되고, 이것 때문에 유튜브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언론사들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기성 언론들도 더 자극적이고 영향력 있는 뉴스를 보도하고 싶어 합니다. 원래 뉴스맨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향인데 그게 더 치열해졌다는 거죠. 그럼 이런 상황에 우리는 정보라는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냐? 이것도 참 중요할 겁니다. 거창하게 언론 개혁을 한다거나 유튜브 판도를 바꾼다거나 이건 사실상 불가능한 단계라고 보고요. 이미 그럴 수 없을 정도로 규모와 영향력이 커졌고 우리 역사에서 그런 시도가 수도 없이 많았지만 거의 대부분 실패했습니다. 유튜브 시장이 커지면서 시민들이 유튜브를 통해 뉴스를 보는 시대가 됐습니다. 왜 이런 시대가 왔는지를 먼저 생각해보면 뉴스가 만들어지고 시민들한테 전달되기까지의 과정, 그러니까 저널리즘, 언론이라는 걸 뉴스를 결정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세상에는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나는데 언론이 픽하지 않은 사실이나 정보는 뉴스가 되지 않고요. 그 뉴스가 큰 건지 작은 건지도 시민이 아닌 언론이 결정합니다. 지금은 이 과정들을 언론과 언론사들이 잘 해내고 있는지에 대한 의심이 있고,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언론 신뢰도가 낮은 이유로도 연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뉴스를 접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뉴스의 당사자의 말을 직접 듣기 위해서도 유튜브를 찾고요. 이 과정에서 언론은 더 영향력 있는 보도가 필요해지고, 한마디로 이 생태계 자체를 바꾸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가들이 말을 믿을 수 없는 상황이라던가 어떤 정보가 믿을게 안 된다고 생각된다면 남은 건 정보 수용자들이 잘 걸러 듣는 방법뿐일 겁니다. 그 방법을 설명해 드릴 건데, 이건 정보 수용자들 뿐 아니라 정보 제공자나 전문가들도 어떻게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독해력을 길러야 합니다. 말 잘하는 사람 치고 글 못 쓰는 사람은 없고요. 마찬가지로 글을 읽고 잘 이해한다면 어떠한 말을 듣고도 이해를 잘 합니다. 유튜브 영상이나 뉴스 영상, 전문가의 인터뷰 영상 이런 것들이요, 좀 있어 보이는 말로 표현하면 텍스트의 진실성과 그 가치를 알아보는 독해력이 필요한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이게 가능해지려면 기본적으로 많이 보고 듣는 것도 중요한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본인의 취향과 안 맞는 정보도 많이 접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사실 가장 어려운데요. 예컨대 나는 급발진이 없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 급발진이 있다고 믿는 사람의 글이나 영상도 봐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래야 내가 그 정보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그리고 이렇게 많이 보면 볼수록 독해력도 향상되거든요. 가끔 댓글 보면 영상의 주장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사람들한테는 무조건 필요하다고 보고요. 물론 이 사람들이 이런 걸 삶에서 실천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죠. 일단 이렇게 양쪽을 다 본 다음에 검증해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검증하는 방법은 뭐냐? 두 번째는 우리가 항상 보는 텍스트라는 게 뭔지 이해해야 합니다. 텍스트가 뭐냐면 글만 텍스트가 아니고요. 사진 텍스트, 문자 텍스트, 영상 텍스트 이런 걸 모두
모두 텍스트라고 합니다. 사전적 정의로 풀어서 설명하자면 어떤 메시지 같은 걸 사진이나 문자나 영상 텍스트로 보내고 이걸 받아보는 수용자가 해석을 할 필요가 있는 모든 걸 텍스트라고 합니다. 그럼 이 텍스트를 해석하기 위해 필요한 건 뭐냐? 이걸 이제 컨텍스트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 말로 완벽하게 번역할 수는 없는데 보통 맥락, 배경 이렇게 통하고요. 텍스트를 해석할 때는 4가지 정도의 컨텍스트를 생각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그 말을 누가 했나? 자동차 뉴스로 예를 들면 특정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 사고와 관련된 제품들을 판매하는 사람인가? 그 제품의 투자자인가? 그런 것과는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인가? 관계자냐 제3자냐를 따지면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래 어떤 사람인지는 알겠어. 그럼 이 사람이 그 말을 왜 했을까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말을 하게 된 동기와 목적을 파악해야 한다는 건데요. 물론 이건 텍스트에 대놓고 드러나는 경우가 거의 없죠. 그런데 바로 앞에서 그 말을 누가 했는지 파악해야 한다고 했던 이유가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면 동기도 짐작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동기는 보통 이익이나 무엇이 옳다고 믿는 신념이나 그 둘도 아니라면 감정 이렇게 3가지로 나뉘고요. 이 셋이 따로따로 있는 경우도 있고 이 셋이 다 섞여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말했는지 보는 겁니다. 감정이나 취향을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그냥 넘기는 게 맞습니다. 이런 건 논과 제시가 필요 없기 때문에 애초에 반박이라는 게 불가능합니다. 예컨대 나 이 차를 사고 싶어 이런 겁니다. 이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면 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왜 이 차를 사고 싶니? 이 차가 너 인생의 전부니? 이런 말할 필요 없다는 거고요. 생각이나 주장을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주장만 하고 근거 제시가 없다면 넘기면 됩니다. 이 제품만 있으면 절대 사고 안 납니다. 이렇게만 말하면 넘기고요. 이게 있으면 사고가 왜 안 나고 실제로 이런 데이터가 있고 이러한 검증 절차를 걸쳤고 이런 말도 같이 나온다면 유심히 보고 그럴듯하다면 그에 따라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어떻게 말했는지를 봐야 합니다. 어떤 용어를 썼는지, 사람들이 알아듣기 어려운 용어를 많이 썼는지, 알기 쉽게 말했는지를 보면 됩니다. 자동차 쪽은 특히나 전문 용어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어떤 사람은 그 전문 용어가 어떤 말인지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기도 하고요. 아예 전문 용어를 안 쓰고 쉽게 설명해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문성이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지만 이 중에서는 의도적으로 일부러 어렵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애초에 어떤 사안에 대해 주장하고 설명하는 건 남을 설득하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어려운 용어를 쓰면서 남들이 이해하기 어렵게 말한다? 저는 이건 기본적으로 남을 설득하려는 생각이 없다고 봅니다. 진짜 소통하고 내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알아듣게 이야기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어렵게 말하겠죠. 극단적으로 말하면 사기꾼들이 자주 쓰는 수법입니다. 정리해보면 영상이나 뉴스나 인터뷰 같은 걸 볼 때는 이해 관계자가 이야기했나? 그렇게 결론이 난다면 말한 사람한테 이익이 되나? 근거를 설명한 것이 아닌 생각과 주장을 표현한 건가? 알아듣기 힘들게 말했나? 이 4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것만 패스해도 내가 받아보는 정보의 품질이 훨씬 높아지고요. 워낙 요즘은 뭐 전문가도 못 믿는 시대가 됐다고 하고 자동차 쪽은 특히나 어려운 정보도 많고 사고가 나면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커서 이걸 받아보는 정보 수용자분들, 구독자나 시청자분들이 이런 방식으로 정보를 거르고 접한다면 좀 더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